안녕하세요. 베라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나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떨면서 하는 건데 할 건 다 아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탈탈탈 22회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굉장히 저희가 낯익은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북한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우리 강철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 오신다고 하니까 유성 씨가 엄청 긴장했어요. 그래요? 제가 우리 굉장히 대학교 때 이제 엄청 작을 때 어렸을 때 이제 대표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그 센터에서 제가 일을 조금 했었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하늘 같은 분이셨어요. 네. 우리 센터에서 일을 많이 했고 또 이제 그 통일교육 나갔을 때 그 제일 반응이 좋았던 강사가 바로 우리 유성 씨. 지금도 인기 되게 감사합니다. 많아요. 지금 뭐 우리 저 여고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요. 네. 일단 그래서, 얼굴이 그래서 잘생겼잖아요. 나도 그 학교 강연을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 확실히 세대가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표님 밖으로 좁혀졌나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몰수복수 이제 촬영하시러 오셨을 때 뵙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사실 인터넷으로 사전조사를 좀 했어요. 네. 찾으니까 바로 이렇게 쭉쭉쭉 좀 나오더라고요. 유명하신 근데, 분이시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당시에 본인이 느끼셨던 거나 그런 좀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듣고 싶어서 네,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표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이 프로그램 취지상 굉장히 그 개인적인 얘기, 굉장히 뭐랄까요, 그 가지고 계시는 뭔가 책으로도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 뭔가 이런 거를 그냥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좀 이렇게 다르게 또 대표님이 보일 수도 있고 전달이 될 수도 있어서 대표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 책을 저도 한번 예전에 센터에 있을 때 인턴이라면 무조건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제 북한에서 오긴 왔지만 그런 삶은 참 상상도 못 해봐가지고 참 놀라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앞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향이 대표님 고향이 어디? 제가 태어난 곳은 이제 평양시 중구의 경림동 38반. 반까지 정말 디테일하시네요. 네. 8년간 3충 3호. 8년 동안 3층 3호에 사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파트가 그게 이제 독일에서 지어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 직후에 아마 평양이 폐허가 됐는데 동유럽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러시아, 뭐 루마니아, 독일, 헝가리에서 그 공산 국가에서 막 지원을 했는데 저희 아파트는 이제 그 독일식으로 짓다 보니까 되게 천정이 높고 집이 되게 좋아요. 이게 방이 4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에서 그 최고위층은 아니지만 그 상당한 북한에 기여를 했거나 중견 간부 이상 되는 이제 그 아주 높은 간부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이제 지은 집이죠. 그럼 아버님께서 좀 높은 자리에 네, 계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머님이 이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하셨고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 그걸 한 15년 하셨고
할아버지가 이제 평양시 상업관리소 부서장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게 평양 어떤 건지 좀 평양시의 설명해 백화점망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이제 실세셨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릴 때는 이제 우리 집에 항상 이제 먹을 게 막 둥둥 떠다녔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먹는 것을 다루는 그런 이제 그러네요. 책임자니까 네. 이제 뭐 사시사철 과일 다 들어오고. 그게 북한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렇게 그게 아마 내가 태어나서 77년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약간 북한 경제가 약간 좋을 때고 그렇죠. 또 이제 평양에서 또 평양 중심가였으니까 좀 괜찮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완전 노른자였네요. 그런 분위기였고 거기에서도 또 잘 사는 집이었으니까 네. 세상에 불어는 없어라를 네. 대표님께서 누리면서 사신 분. 내가 태어나서 9살까지는 정말 부러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트레스라는 건 이제 가끔 이제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그 학교에 있는 그 김부자 초상화를 잘못 건드렸는데 그걸 내가 했다고 애들이 막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보이부에 이제 데려가가지고 이제 막 비판서 쓰고 있었거든요. 9살 때요? 9살 전에.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한 두 번 받은 적이 있었고 그거 외에는 사실은 이렇게 뭐 큰 스트레스라는 건 없이 아주 이제 행복한 생활을 근데 했죠. 9살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9살 얘기. 그러니까 이제 제가 9살 때 갑자기 이제 그 저희 할아버지가 직장에 나갔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갔나 했는데 출장도 아니고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북한의 이제 국가안전 보위부라고 하는 그 보위부 조직에서 와가지고 그 저희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뭐 민중 반역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발도 안 벗고 막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국가에 이제 죽을 죄를 줬지만 북한은 이제 우리를 뭐 죽이진 않고 뭐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서약서를 내미는데 국가안전보위부 무슨 맥국 과장 전제군이라는 이름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그 사인을 9살 때인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형제들 부모님들이 다 이제 막 슬퍼가지고 막 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모르고 이제 이게 불행한 일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사 간다는 또 호기심 그 와중에 그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들뜬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외부에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도 다 평양 같은 줄 아셨고. 그러니까 평양을 떠나는 지방은 어떨까 하는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사실은. 슬프진 않았는데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거기가. 근데 이제 나를 되게 슬프게 한 건 뭐였었냐면 그 당시 평양에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뭐가 있었냐면 그 집집마다 이제 어항을 이제 다 이제 놓고 그 어항에다가 이제 그 구피 있죠 구피. 구피요? 그 북한말로 공자고라 그러는데 네. 금붕어요? 구피라고 있어요. 구피 여기 한국도 많이 키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요? 색깔이 막 이렇게 막 있는 고기 있잖아요. 조그만 고기. 예. 애완 물고기 예. 말씀하시는 거죠? 구피라는 고기 이름이 닥터피쉬 이런 건가요? 아니요. 구피라는 종류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런 고기랑 이제 군붕어랑 그다음에 북한말로 검이라 그러는데 검. 꼬리에 이제 칼날이 자주 붙은 고기가 있어요. 이렇게 네네. 까만 것도 그죠. 빨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상용 고기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친구들마다 이제 경쟁을 했어요 그때 막. 누가 더 많이 잘 키우나? 누구네 집에 제일 많은 고기가 있냐. 그냥 부의 상징이었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집에 내 어항이 한 5개가 있었어요. 이제 방에. 9살 때요? 9살, 예. 어항이 5개요? 그래서 그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붕어 이런 것도 키운다고 그러니까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항을 몇 개 사가지고 거기다가 종류별로 어항을 다 거기다 놓고 하루 종일 그거 보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애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랑하고.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애들이 우리 집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약간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이사 간다는 이사 가는데 되게 안 좋은 데 가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애들한테 다 놀아주고, 놀아주고 이제 내가 제일 아끼던 그 고기들 다 골라가지고 어항에 담았어요 한에다가. 네. 이건 내가 가지고 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담아가지고 이제 그 준비를 하니까 그 보이부 요원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거 놓으라고, 놓고 가라고.
근데 내가 막 그 보였는데 막 같이 막 싸움질하면서 나 가져가겠다고 막 때렸었거든요 여기서. 네. 때를 하도 쓰니까 그 보이비원이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군부 그 5항을 이제 통째로 가져왔어요 이거를 수용소까지. 그냥 그대로요? 예. 그 이제 비닐에 싸가지고 이제 5항 놓고 이렇게. 그래서 아니, 네. 이제 그 영문판으로 나온 이제 평양의 5항이라는 책의 이름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어항의 뭐네 그 네, 책. 평양의 5항이라는 그 책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사람들의 감각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수용소의 노래 뭐 한국어판은 그렇게 돼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제 얘기 막 듣다가 보니까 그게 가장 그게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야 정말 이제 와닿는데 여기에 그런 스토리가. 그래서 그때 내가 아주 어릴 때 정말 정말 좋아했던 그 물고기들 그걸 내가 놓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수용소에 끌고 왔죠 그걸. 끌고 왔는데 그런데 네. 그 이제 할아버님이 출근하고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민족 반역죄라고 하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런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네. 하루아침에 가족이 다 병을 하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제 후계구도로 갈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그 반대파들을 막 숙청을 할 때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 북한의 많은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지지자들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지지하지만 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가는 봉건주의는 지지할 수가 없다. 이게 보통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뒤에서 막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사실은 뭐 아주 골수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저희 할머님의 영향을 받고 상당한 사회주의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건 사회주의 원칙에도 안 맞는 것이고 그 이거는 이제 봉건주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한 그러니까 조선의 혁명에 상당히 지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실수로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실수로. 그러니까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가는 것은 이제 봉건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는데 본인도 아마 기억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 그렇게 가네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죄를 막 뒤집어 씌웠어요 또. 다른 죄도 같이. 죄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일본에서부터 뭐 잘못했다느니 뭐 해가지고 다 뒤집어 씌웠는데 기본적인 핵심 죄는 아마 이제 그 후계 구도로 갈 때 그 반대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소에 와 보니까 상당수의 간부들이 다 그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후계 구도가 명분이 떨어지고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자기 후계 구도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른 걸로 잡아가지고 다 잡아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간부들이 그 김정일로 후계 구도로 갈 때 숙청이 돼가지고 다 수용소로 끌려왔어요. 특히 이제 제일 안 된 사람들이 그 저희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김 뭐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김형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 김형락 씨는 6.25 전쟁 때 전쟁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북한에 비행기가 몇 대 없었지만 자가 그 몇 대 없는 비행기 가지고 미군하고 싸워서 굉장한 공로를 세웠던 이제 그런 이제 영웅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김일성의 1호 비행사였어요. 또 전쟁 끝난 다음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이제 김평일이라고 있어요. 그 김평일이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 김평일이하고 김정일이는 이제 권력의 라이벌 관계였으니까 서로 이제 막 그 권력 투쟁하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김평일 라인 다 쳤죠. 쳐가지고 다 이제 쓰러 갔는데 이 김영락 씨가 김평일이하고 친했다는 죄로 이제 수용소에 끌려왔고 그 아들이 저하고 친구였어요. 예. 그 평양에 있을 때부터 친구였나요? 아니면 평양에 있을 때는 아니었고 수용소로 와서 수용소로 친구가- 와서 내가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수용소에 있을 거예요. 아마 살아 있다면. 예. 그 아버지는 아마 죽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는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죠. 같이 다 네. 지금 끌려간 그렇죠. 거예요.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지금 네, 대표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죄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사실 아니, 그걸 뭐 죄라고 하기 좀 그게 뭐 그렇죠. 김평기하고 네. 친했다고 무슨 죄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봉건 사회도 아니고, 응? 뭐 조선시대 때 무슨 뭐 양녕대군하고 친했다고 다 잡아가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응? 근데 이거는 봉건 시대 때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사실은. 응? 권력 투쟁을 뭐 했다는 모르겠지만, 근데 북한 그래요.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 똑같은 김일성의 아들인데 다른 아들하고 친했다고 해서 평생을 수용소에 갖다가 집어넣는다.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그럼 얘기죠. 대표님이 이제 수용소로 이동을 할 때 할아버지랑 같이 이동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얼굴을 그 이후를 못 봤나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그 정치범 1급이니까 그 정치범도 급수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센 게 1급인데 정치범 1급인 사람들은 그 평안남도 그 승호리에 있는 1급 정치범 수용소에다 끌어갔어요 그때. 아, 할아버지는 따로 가시고 가족은 이제 또 딴 데로. 그게 이제 26호 수용소인데 그 수용소에 끌려갔고 우리는 다 여독으로 갔고. 그러니까 여독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부모는 다 전부 다 26호에다 가 있고. 다 떨어져 온 떨어져 사람들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와요. 그러니까 수용소라는 데는 대부분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예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만 오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죄를 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죄가 경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정치범들은 다 다른 수용소에 가고 가족만 여독에다 끌어오는 겁니다. 몇 살 때 그럼 9살 때 요독. 제가 만 9살 때, 그러니까 한국 나이 10살 때. 10살 때 요독으로. 거기의 삶을 책에도 아마 나와 있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대표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뭐 학교도 있고 어떤 공동체인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5시간 반 동안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구비급이 이제 막 올라와서 이제 내린 곳이 평양에서부터 요독까지 5시간. 5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제 그 간판을 보니까 함경남도 요독군 이제 구읍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네. 근데 수용소 간판은 조선인민경비대 제2구 1호 군부대. 그러니까 2구 1호를 따가지고 15호 관리소라고 불러요. 거기서는 또. 번호대로. 예, 그러니까 겉에 보기에는 군부대 박사같이 돼 있는데 그게 군부대는 아니고 그 수용소를 지키는 경비대의 이제 군본 같은 이제 그런 명칭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군대 뭔가 막사 같은데? 막사처럼 보이는데 네. 이때 안에는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곳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문에 딱 내려가지고 허송한 보위부 요원이 그 수용소 보위부 요원하고 무슨 이렇게 서류상 절차를 뭐 따지더니 문을 쫙 열더라고요. 차가 딱 진입했는데 처음 진입한 집은 이제 거기 처음 그 진입한 마을은 그 수용소를 지키는 이제 경비대나 국가안전 보위부 요원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좀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 우리하고 비슷했고. 근데 그 마을 지나서 일반 마을 딱 들어서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이상한 거예요. 감정이 좀. 그러니까 약간 평양이랑 이제 나랑 다른 비슷한 게 애들이긴 보니까. 한데 너무 애들이 모양이 막 뼈만 남고 막 그 머리가 막 뿌옇고 그리고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캥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너무 이제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응? 그리고 이제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또래니까 말 걸었어요. 너 누구냐고. 아 걸어서 거기를 통과를 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걸어서 가다가 다시 또 차를 탔는데 그래서 그 일반 마을에서 이제 10반 마을까지 가는 거리가 한 40분 정도 걸렸죠. 40분. 그게 엄청나게 큰 동네네요. 엄청 크죠. 그 수용소가. 약간 한국으로 만약에 어떤 지금 이 동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돼요? 수용소 크기가 워싱턴 DC 정도 크기 돼요. 수용소 그럼 크기가 뭐 서울의 뭐 일반 구보다 더 크죠. 더 큰 거 아니에요? 심한한 거네요, 거의. 엄청 크죠 수용소가. 그러니까 이게 산 속이다 보니까 산으로 쭉 가다가 마을 하나 있고 가다가 마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럼 양옆으로 다 철조망을 쳐서 지키고 그 안에 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산 모양새가 약간 이제 분지 모양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이게 못 나오고. 아주 교묘하게. 산 자체가 울타리인 거네요. 그러니까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 넘어가지 못하고 돌아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 뭔가 산 길이 그렇게 묘하게 돼 있어요. 산새가. 그래서 이제 그 수용소 안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서 그 특수훈련을 받은 인민군 군인들 그 38선에서 이제 그 민경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남한 노래를 좀 배우고 이제 부르고 좀 약간 남쪽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수용소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병사 시절 때 그 북한 인민군대는 이제 그 천리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거기서 이 천리 행군은 군사 분계선부터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훈련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 랑림 산맥을 타고 가는데 그 랑림 산맥이 중간에 바로 여독 수용소를 관통하는 길입니다 이게.
예. 한번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은 거길 좀 아니까. 네. 탈출을 진짜 하는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만 겨우겨우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예. 어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듣는데 잡혀 들어가는 이유가 저는 지금 너무 납득이 안 가네요. 아니 정말로.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 그 죄라는 것을 한번 쭉 찾아보면 이게 뭐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어떤 제일교포 할머니는 이제 그 약간 점쟁이 같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김일성의 사주를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12년 4월 15일 쥐띠, 김일성 쥐띠인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사주를 보고 김일성이는 인민들을 굶겨 죽이진 않겠다. 네. 이거 좋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어떻게 감히 김일성의 사주를 네까지 이렇게 보냐? 왜냐면 신적인 사람이니까 인간이 네. 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김일성의 사주를 재미삼아 봤다고 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다 수용소에 끌려갔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예. 지금 우리 대표님도 이제 할아버지가 말 한마디 술 먹고 잘못했다고 온 가족이 요독이 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지금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계속 지금 안 받아들여져요. 지금 진짜. 예. 제가 수용소에 있을 때 제 옆자리에 있었던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머리가 좀 특이해가지고 네. 별명이 이제 뭐 망치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 친구가 이제 그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왔어요. 네. 철산군. 이 철산군이라는 것은 평안북도에서 제일 좀 이렇게 구석에 있는 군이고 바다하고 산하고 이렇게 인접한 그런 아주 산골군인데 거기서 너네가 왜 왔냐? 근데 그 온 이유가 되게 희한했어요. 왜? 왜냐면 그 철산군 사건이라는 게 있었대요. 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인민군대가 이제 그 전쟁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실전 훈련을 약간 좀 방불케 하려고 그 상륙부대를 이제 국군복을 진짜로 입혀가지고 네. 국군복에다가 국군 탱크가 올라오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 인민군대는 방어하는 훈련을 했죠. 그런데 철산군 이제 이 시골 이제 그 농촌 사람들이다 보니까 진짜로 국군에서 올라오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태극기를 다 들고 나갔대 여기 환영할로. 예. 실수한 거네. 어떡해. 와. 그게 바로 이제 김일성한테 바로 직보가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할까 하니까 다 깔아뭉개라 해가지고 다 끌려온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탱크로 깔아 못 주겠다는 말도 있고. 응?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때 자녀들이나 그 친척 가족 다. 철산군에 조사가 붙었는데 태극기를 건사한 사람들 이걸 조사를 다 한 거죠. 왜 태극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왜 가지고 있었냐. 그래서 이제 이걸 정말 실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수용소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국의 모든 가정집에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그 포치 사업으로 다 지시가 떨어져요. 태극기를 실수로 가지고 있거나 건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바치라고. 그래서 처음엔 다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바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몇 년도 그게 아마 이제 60년대 말.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고. 예. 그래서 그 철산군에서 온 그 친구는 자기 할아버지가 뭐 지주도 아니고 뭐 6.25 때 무슨 미군을 도한 것도 아닌데 그 평범한 사람이었죠. 괜히 태극기가 좋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수용소로 온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원망은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정말 맑은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긴 시간을 힘들게 살았으면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도 참 가질 법한데 대표님 그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릴 때니까 뭐 진짜 내가 왜 이런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게 할아버지가 굉장히 막 밉더라고요 그때는 막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막 되게 부모를 막 증오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고생이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이게 뭔가 이제 이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그 인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집은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자기 아버지를 막 이렇게 막 못 살게 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나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폐륜행위들이 막 일어나죠.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미한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은 아버지가 다 통치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들은
아버지만 죽으면 나간다는 말이 돌아가지고 아버지를 막 죽게 몰아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죠 이렇게. 응? 자식이 아니라. 자식 그러니까 이 가족 모두가 다 아버지를 갖다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버지가 죄를 지은지 모르겠지만 국가안전 보위부에 끌려가가지고 한 6개월 이상 그 보위부 치조를 받게 되면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다 폐인이 됩니다 이게. 이 고문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수용소에 오게 되면 이 아이들은 짐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얼마 버티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가족들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아버지를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뭐 몸이 망가져가지고 일도 할 수가 없고 또 애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그런 삶을 얼마 동안 사신 거죠? 제가 딱 9년 8개월. 거의 10년이네요. 그러면 10살 때 오셔서 딱 10년 동안 스무 이제 살. 9살 때 19살 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해는 나이로 10살 때 들어서 20살 때 나왔죠. 완전히 청소년기를 거기서 생활을 하신 거네요, 다. 그렇지. 거기는 교육은 이루어지나요? 어떻나요? 거기는 어떤 거기 삶이 그 안에 그게 삶을 이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요독 수용소가 이제 구역이 두 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 구역은 혁명화 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 혁명화 구역은 말 그대로 혁명화를 시켜서 이제 살려 내보내는 구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 교화를 시켜서 내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은 똑같은데 여기에는 죽이지 않는 그런 구역이고 이쪽 한쪽 구역은 이제 완전 통제 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만 종신형인 거죠. 여기에는 이제 정신용. 못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혁명화 구역은 교육 시스템이 똑같아요. 일반 사회하고. 학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장 기업소도 있고. 근데 아까 워싱턴 DC만 하다고 했으면 예. 그러니까 전체 안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감옥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마을인 동물들이 거죠. 이렇게 그냥 마을이 이렇게 있는 거죠. 도시네요, 아니, 도시. 그러니까 뭐 약간 그 도시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이제 일반 마을. 군 소재지 같은 뭐 그런 형태의 마을인데 혁명화 구역에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교육을 시켜요 여기는. 근데 완전 통제 구역에는 김일성 김정일 교육을 안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거 아니에요? 편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북한에서 말하면 이제 정치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응? 네. 근데 정치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응? 개나 돼지 같은. 그냥 개 돼지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을 박탈한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인 생명만 남은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 생활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교육을 시킬 필요성도 그러니까 느낀다. 거기는 교육 과정이 중학교 3학년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5학년까지 있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동 강도가 똑같아요 이게. 혁명화 구역이나 완전통제 구역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노동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통제 구역은 1시간 먼저 일어나서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5시에 일어나면 그 저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노동 강도나 이런 건 똑같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10살 때 들어갔으면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랑 노동 강도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에 맞는 일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일을 그러니까 하나요? 제가 어릴 때 한 일들은 이제 그 농촌에 나가서 이제 옥수수 심는 일을 하는데 어른은 한 100평을 심는다면 아이들은 한 30평 정도 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김매기를 하는데 뭐 어른은 뭐 300평을 맨다면 우리는 한 100평 매고. 그러니까 이런 평수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애들에 맞게끔 일을 하는 거죠. 학교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같은 건 어떤 건가요? 교육은 이제 혁명화 구역은 일반 사회의 교육을 다 받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교원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에요. 다 총차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에 대한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그 수용소 안에 이제 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뭔가 이제 교육을 시켜서 뭔가 이제 뭐 가르치자는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들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일을 엄청나게 시키고 나게 되면 애들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못하죠. 피곤해서 네. 그러니까 뭐 공부하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는 다 잠을 자고 있고 또 오후에 이제 일을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 일과가 되다 보니까 제가 뭐 수용소 학교에서 뭐 배운 기억은 거의 안 나요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그 수용소에서 아까처럼 보이지도원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온 사람이 살짝 얘기를 해준 건데 학생들한테 대지를 어떻게 잡고 뭐 농사를 어떻게 하고 이게 수업으로 이루어진다고 그건 이제 들었거든요. 그건 그 완전 통제구역이 그렇게 그런 거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 통제구역의 교육은 뭐냐면 그게 무슨 농산학이라든지 그렇죠. 뭐 축산학 같은 거 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정말 농사만 하는 방법, 또 가축을 키우는 방법, 또 잡는 방법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예. 그러니까 국어하고 산수를 가르치는데 이거는 이제 일을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정말 샘새기. 가르치는 거고 그 외에는 교육이 없다고 봐야죠. 거기서는. 예. 근데 우리는 그래도 사실은 혁명화 구역이기 때문에 네. 다른 교육을 시켜주는 이유가 정치적인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이 혁명하고요. 정치적인 생명이 있는 쪽에서 생활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다행히. 예. 그러니까 내가 풀려 나온 것도 혁명화 구역에 갔기 때문에 풀려 나온 것이지 이쪽 구역에 가서는 제가 풀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안 죽고 살면 뭐 40대, 50대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뭔가 결혼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제가 듣기로는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혁명화 구역에는 결혼이 없어요. 이쪽 지금 혁명화구요. 예, 혁명화 구역은 결혼이 없고 일체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 보통 이제 3년에서 10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이제 혁명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고 아주 드물게 15년, 20년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0년 안에 다 석방이 되더라고요. 이쪽 구역은. 그래서 아마 결혼 이런 거 안 시키는데 완전 통제 구역도 원래 결혼을 안 시켰어요. 안 시켰는데 그 어느 정도 수용소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국가안전보위부의 연간 예산 중에 상당수가 북한의 수용소 안에서 생산되는 물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치범들을 그냥 말려 죽이는 게 목적인데 다 죽이고 나면 이게 일할 사람이 없잖아 이게. 네. 응?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표창 휴가, 표창 결혼 같은 거 시킨다고 그래요. 표창 결혼.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누구누구 딱 지어가지고 애를 낳게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거 애를 낳게 하는 거는 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예를 낳기 위해서 이제 진짜 노예를 사육이잖아요. 사육. 사육인 거죠 완전히. 예. 아니 그러면 여기 완전 통제 구역이랑 이제 대표님이 이제 계시던 그 곳이랑은 소통이 있나요? 소통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서로가 왔다 갔다 왕래가 안 그러니까 되나요? 그 혁명화 구역하고 완전 통제 구역하고 이제 산 능선 타고 이제 쭉 경계선이 돼 있는데 그게 철조망에 또 느슨하게 쳐 있어요 이렇게 쳐 있는데 너무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잘못 넘어가게 되면 거기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긴 꿈쩍해서 갈 생각도 안 하겠네요. 아니 그 반대쪽의 사람들이 살려고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마 통제를 심하게 하는지 넘어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거기 수용소 안에서 양방목을 했었는데 양들이 이제 구역을 넘어가요 그 산 넘어서. 그리고 그렇죠. 그 찾으러 가야 되는데 걔네는 국경이 없으니까. 우리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보위부에 신고를 합니다 거기서. 그럼 보위부가 이제 다시 신고를 해가지고 양을 다시 이제 끌고 오라 해가지고 그쪽 애들이 이제 양을 끌고 올라왔어요. 왔는데 그때 처음 내가 마주한 거죠 걔들하고. 봤구나. 예. 그때 마주 딱 했는데 어떤 몰골이었어요. 모습이었어요? 혹시? 그러니까 제 모습도 굉장한 이제 그 초라하죠. 아주 초라하고 너무 이제 한심한 모습인데 내가 보기에 걔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되게 웃긴 게 머리를 이렇게 절반을 다 잘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딱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다 아래로 갖다가. 네. 그 이유는 뭐예요? 바가지 머리. 예. 네. 그 왜냐면 도망치게 되면 바로 알리게 하려고. 사회에서 튀게 보이려고. 예.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 머리니까 딱 탈출하는 순간 딱 바로 알게 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머리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이 머리를 중간에 잘라서 다 아래 막 밀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되게 머리도 특이했고 또 이제 그 입은 옷이라든지 그 이제 그 형색이 보니까 너무 한심해가지고. 이게 야. 제수복을 입는 게 아니라 본인 자유복장인가요? 그러니까 제수복이라는 걸 주긴 주는데 그 제수복이라는 게 그 북한에서 만든 비난론이라고 하는 그 이제 부드러운 천이 아니에요. 비난론 모르구나 비난론. 함흥의 비난론 공장이 비난론이라고 이제 되게 그 원래 이제 섬유로 옷으로 만들어 입기는 되게 힘든 옷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섬유가. 그러니까 그 이승기 박사라는 사람이 그 비난론을 발명을 했는데 이게 석회석하고 무슨 뭐 휘발유와 섞어가지고 만드는 뭐 그런 섬유인데 이게 그 옷으로 만들게 되면 옷으로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이 들어가는 순간 옷이 확 줄어가지고 옷이 반이 돼버려 이게. 그리고 너무 무거워 이게 또 옷이. 그래서 한때 북한에서 비난론 섬유를 이제 인민들에게 공급을 한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비난론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북한 인민들에게 모든 입고 쓰는 문제 다 해결됐다고. 해결됐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비난론 이불 한번 뒤집어 쓰게 되면요 심장이 가하게 누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불이 그 정도로 무거워가지고. 예. 그래서 비난론 이불은 이제 요간, 그러니까 북한의 요간만 이제 대충 쓰는 그 이불이고 일반 주민들은 그거 안 쓰죠 완전히. 근데 그런 못 쓸 것들을 수용소에 갖다 놓아가지고 이제 수용소 공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난론 이불, 뭐 비난론 옷, 비난론 이제 작업복, 또 비난론 팬티까지 나오는데 완전 이거 진짜 그 사람이 입을 만한 옷은 절대 아니겠죠 그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비난론을 가공해가지고 그 이제 그 소방수들이 이제 불을 끌 때 그 소방 옷을 만든대 그걸로. 그러니까 불이 안 붙는 옷이라서 좀 무겁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옷은 섬유로 이제 쓰긴 쓰는데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은 그 비난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옷 원자재는 아닌 거죠. 그런 걸 이제 약간 그쪽에. 근데 그런 비난론 옷을 이제 옷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 정치범들한테 이제 작업복을 공급을 하는데 그걸 한번 빨게 되면 옷이 반쪽이 되버려 이렇게. 응? 그럼 또 이게 기어 있고 해가지고 옷이 그냥 이제 깊고 또 이렇게 기어가지고 완전히 무슨 계속 작아져가지고. 생동저고리처럼 이렇게 막 기운 옷들이 막 있고 또 깨지면 또 깊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9살에 가실 때 가족 현황이 어떻게 됐었나요?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어머님은 강제 이혼당했고 저희 아버지 할머니 막내 삼촌 여동생 5명 저까지 거기 갔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왜 안 갔냐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혁명열사 가족이에요 또. 네, 그래서 김일성이 뭐 할 때 같이 김일성이 빨치산 때 그 일본에 파견돼 가지고 일본에서 무슨 스파이 활동을 했는데 일본 경찰에 잡혀가지고 일본 감옥에서 옥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독립운동가 어떻게 독립운동가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뭐 김일성이가 했다고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쪽이 그쪽인 예, 거죠. 외가 쪽이. 예, 그래서 우리 외가 쪽에는 해마다 김일성이로부터 선물이 또 날라와요 또 이렇게 날라오니까 우리 어머니를 잡아가려고 하게 되면 우리 그 이모들 다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그 정치범 수용소를 끌려갈 때 그 부인 쪽으로 만약에 이제 그 너무 성분이 좋아가지고 간부집이 있다 그러면 다 강제 이혼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 그럼 어머니랑 아예 생리별 하시는 예.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리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엄마 같은 경우에는 갓난 아기를 그냥 떼고 오는 거예요 그냥 갓난 아기를. 그러니까 진짜 피똥이가 그냥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전부 다 수용소 오면서 바로 다 이제 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꼬마 아이들이 엄마가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네 가족을 다 이제 갈라로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그 김씨 왕조의 반인륜 범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가족을 파괴하는 거. 응?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죄가 크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응? 가족은 같이 보내야죠. 응? 근데 보통 엄마들이 자기 자식이 가는데 안 가겠다는 엄마가 없거든요. 응? 다 가겠다고 그래요 사실은.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강제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강제로. 강제로 못 가게 해가지고 그 외가 쪽의 가족을 살리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뭐 저는 좀 한 10살까지 컸으니까 좀 다행이었지만 뭐 조그만 꼬마 아기들 나눔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를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에 엄마랑 그런 애들은 정말 다 뺏기고 강제 이혼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사실은 그게 수용소 안에서. 아니 그 안의 삶을 얘기를 하면 저희가 정말 끝도 없을 거고 차라리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쇼킹한 그런 스토리인데 그 안에서 10년간 이제 사시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탈출하신 줄 알았는데 국가에서 이제 혁명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자동적으로 풀려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그 해제 모임이라는 걸 해요. 해제 모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해제시킨다는 거죠.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보낸다는. 이건 혁명화 구역에만 있어요. 그래서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에 누구네 집을 이제 해제한다. 네.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
나가는 사람들은 또 연설문을 또 막 읽어요 또 막 당의 배려로 막 나가게 됐다고 막 떠들고 또 못 나가는 사람 대표 때 누가 또 올라가가지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나는 못 나가지만 열심히 하게 나가겠다 뭐 이런 앞으로 식으로 열심히 해서 막, 나가겠다. 예. 그런 이제 군중 모임을 또 크게 또 해요 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유난히 제일교포들만 안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10년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예 못 나가는 줄 알고 희망을 다 잃어갔는데 갑자기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교포였어요 가족이. 제일교포, 제일교포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교포였죠. 예. 아, 일본에 교토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저청년계에서 이제 핵심 간부로 있다가 북한에 갔으니까 북한에 가서도 이제 핵심 간부로 이제 등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저청년계의 간부들이 북한에 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모범답안이네요. 선전용으로 많이 또 활용을 또 했어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저희 집안은 이제 북한에서 아주 드물게 상당히 출세한 그런 이제 가문 중에 하나가 됐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교포들을 안 내보냈는데 갑자기 이제 9년째 되는 해부터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내보내는가 했더니 김정일이가 지시를 했대요 내보내라고. 왜 그래서 지시했을까요? 왜 지시했냐고 또 알아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그 저층년계 그 이런 주민들이 네. 북한에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가보니까 가족이 또 없어요. 다 추방되고 다 관리소에 가고. 잡혀- 다 수용소 끌려가고 뭐 다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갔을 때는 그냥 없는가 보다 했는데 세 번째 가서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비행기에서 안 내리고 막 항의를 하고 있어. 막 항의를 하고 막 가족을 내려놓고 기자회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족에게 주려고 짐을 막 10개씩 막 가져갔는데 그걸 막 뿌리면서 막 난리치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막 일본의 사회에 퍼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선연계에서 북한으로 송금되는 연간 액수가 한 600억에서 700억 엔이 들어갔대요 북한으로. 예. 가족들한테 예. 정말.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북한을 유지시킨 것은 일본 조선연계가 유지시킨 거예요. 그 당자금을 거의 다 일본에서 다 빨아갔어요 그냥. 예? 마지막에 이제 일본 그 신형 군부가 다 파산해가지고 빚더미 오를 만큼 다 끌고 갔거든요. 근데 그 돈을 이제 계속 가져와야 되는데 이 교포 사회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내 가족이 다 수용소에 끌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이부가 그걸 김정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 일본 그 조청년 사회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이제 풀어줍시다. 풀어주자고.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사실은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려 나온 사람들도 일본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친척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네. 풀어줬네요. 그러니까 저희 다행히도 일본에 친척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풀려 나온 거죠. 그럼 풀릴 때 그 할머니랑 여동생이랑 가족이 다 생존하고 같이 있었나요? 풀려 나간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운이 좋게 그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거의 몇 번 죽을 뻔 하는 고비를 넘겼어요. 거기서 사실은 넘겼는데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와서 돌아갔죠 바로 밖에서. 그럼 다시 평양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평양으로 다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평양으로 간 건 아니고 여덕 수용소 바로 옆에 이제 그 여덕군이 있는데 여덕군으로 이사를 시킨 거죠. 아예 평양으로 직송하는 게 아니라 평양으로 간 게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벗어났다는 이미지가 그렇죠. 들라고 이제 나왔던 거네요. 그럼 그때 나이가 이제 대표님 나이가 20살이 되던 해. 그 19살, 만 19살. 만 19살. 어떤 느낌이셨어요? 10년간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쨌든 뭐라고 표현해야 자유?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없는 데서 조금 얻은 자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아이러니컬한 생각이긴 한데 수용소에 정이 든다는 말을 하게 되면 약간 이상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10년 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연성이 들 수도 그러니까 있죠. 정이 든다는 게 이렇게 나가려다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다녔다는 그 산들이 눈에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응? 근데 그 산 하나하나가 다 이게 피눈물이 다 배어 있는 산들인데 그게 막 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응? 내가 나가면 다시 못 볼 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산들 보면서 굉장히 씁쓸한 생각, 뭐 기쁘다는 그런 막 환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온 세상이 너무 황홀했어요 사실은. 그게 여덕군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이었지만 여덕 수용소에 비하면 거의 천국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딱 수용소 밖에 나갔는데 그 인민보안부
경찰복을 입은 간부가 딱 지나가는데 저희는 90도로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인사하냐고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동적으로 90도로 인사하게 돼 있어요 수용소 안에서는. 응?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죠. 정보를. 티가 나는구나. 근데 인사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게 참 기뻤어요 사실 저도. 네. 그리고 이제 처음 배치받은 것이 여독군에서 좀 떨어진 성돌이라고 하는 농촌 마을에 저를 배치하더라고요. 니에. 네. 가족이랑 같이 안 살고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족 전체를 거기다가 다 같이. 갔는데 그 여독군 성돌이라는 그 마을이 참 마을 풍경이 좀 예뻤어요 굉장히. 예쁘고 그 사람들 민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탁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이제 고생했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거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 추방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쭉 나가니까 그 합숙소에서 아줌마가 그러니까 입합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쌀밥에다가 이제 그 두부국을 해가지고 딱 주는데 이걸 내가 처음 먹어보고 여기서. 응? 10년 만에 먹어. 10년 만에 이렇게. 그럼 그 안에 있을 때 흰밥이라는 건 구경도 못 해봤어요? 거의 뭐 구경할 새가 없죠. 뭐 드셨어요 그 안에? 깡냉이, 옥수수. 그것만 10년간. 옥수수만. 그러다 그 밥을 10년 그러니까 그 밥에 두부를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정말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는 농촌이게 먹어 이거 살아야 되겠다. 응?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저희 친척들이 또 몰려왔어요. 또 도우려고 몰려왔는데 저희 큰 삼촌이나 삼촌들이 와가지고 한 번 농장원으로 찍히게 되면 영원히 거기서 빠져 못 나온대요. 예? 그래서 농장원으로 찍히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여덕군에 와가지고 여덕 군당 책임비서, 조직비서, 보위부장 다 내음을 줘가지고 빠져나왔죠 거기서. 응? 빠져나와서 이제 여덕군 소재지에 저희 집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덕군에 직장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쉽지 않죠. 그 정치범이 들어갔다가 풀려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고 보이분들이 이동의 자유가 거의 없었을 그게 이제 같은데. 그게 여덕군 안에 정치범 수용소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에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보위부나 그 지역에 있는 간부들이 약간 익숙이 돼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제일 교포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또 있잖아요. 돈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딱 나올 때는 완전히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사실은 다 꾀지옷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친척들이 와가지고 변신을 옷을 그냥 해줬네. 일본제 옷으로 막 싹 뿌리고 막 그냥 돈 막 하고 나니까 하루 아침에 그냥 부자가 된 거죠. 저희 집이 하루 아침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콧배기도 안 삐던 군당 책임비서가 놀러 오지요. 응? 그리고 뭐 또 저기 뭐 국가 보위부장도 놀러 오고, 응? 이 간부들 다 한 번씩 방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올 때마다 다 내용을 또 주고.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용소 나왔지만 하루 새에 그냥 갑자기 이제 돌변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용소 10년 때를 굉장히 빠르게 벗었어요 사실은. 되게 지금 들으니까 이렇게 평양에 있다가 훅 내려왔다 지금 다시 훅 올라가셨어요. 훅 올라갔는데 제가 수용소 나올 때 키가 1m 60cm 중반 됐었어요 사실은. 20살이었잖아요.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에요 북한에서. 좀 작았죠. 내가 지금 거의 70 몇이 됐는데 그러니까 거의 쿨라이 다 커서 왔는데 그 저희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 몸보신 시킨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개를 잡았어요 여기서. 북한에 또그 부의 상징이 계곡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덕군의 그 개고기가 되게 맛있어요. 또 한명남도 그 산골짜기 개니까. 그래서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개를 잡아가지고 개고기를 먹였더니 제가 1년 사이에 10cm가 훅 크는 거예요 그냥. 와. 영양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1년간 잘 먹었더니 그냥 팍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다행히도 성전판이 이제 다치기 전에 나오는 바람에 키가 컸는데 저보다 먼저 나온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나이가 22살 때 나왔어요. 근데 몸이 이제 뒤가 찌그러져가지고 키가 조그만 때 나왔거든요. 근데 걔는 키가 못 컸어요.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막 둥짐지고 막 이게 살다가 이제 딱 나오니까 키가 딱 이렇게 크지 못하고 이렇게 손꼬지 키가 완전히. 대표님 들어갈 땐 10살 때라고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건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나오니까 그때가 몇 년도였죠? 그때가 이제 87년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막.
어떻게 사회 분위기나 아니면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 그러니까- 당시 느껴졌을 때는 그러니까 제일 놀란 게 그 77년도에는 뇌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거의. 거의 북한 사회가 약간 청렴한 그런 분위기였고 특히 이제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 같은 이제 그 공안기관인 사람들은 뇌물 같은 거 절대 안 받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딱 10년 후에 나와서 보니까 뇌물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뇌물 없이는. 응? 그 뇌물을 주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냥. 응?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농촌에 갈 뻔했지만 뇌물 딱 주니까 바로 농촌에서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직업을 고르는데 돈을 주니까 또 좋은 직업을 고를 수가 있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뭐 거기 우마차 사업소라고 달구지 끄는 사업. 달구도 소를 끄는. 네. 거기 가라 해서 거기 가서 일해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돈을 주고 그 편의봉사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이게 또. 그건 아, 어떤 이렇게 일? 매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나눠주는 건가요? 각 군마다 편의봉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 군 단위로 이제 인민들의 생활 편의를 보장해주는 단위죠. 그러니까 뭐 신발부터 뭐 생활 필수품들을 갖다 만들어주고 또 이제 뭐 생필품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되게 쉬운 직종이죠. 되게 인기가 좋고 거기에 이제 자재 지도원으로 제가 이제 자대지도. 스카우트 돼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재 지도원이라는 명칭을 하나 따고 그때부터 이제 전국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죠. 전국 여행을. 여행을 다니셨다. 전국 아, 여행을. 그러니까 예. 전국에서 그 자재를 떼와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니까 아. 직업상 여행이 아니라 직업으로 다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마살이 있는지 네. 자간 이제 수영소 나와서 1년 후부터는 전국을 누비면서 계속 다녔어요 그냥. 다니면 출장 다니신 거예요? 출장으로 다니신 네, 거죠? 출장. 놀러, 네. 누가 보면 돈 들고 놀러 다니신 줄 오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간 뭐 주로 평양 쪽으로 많이 가긴 갔지만 어쨌든 이제 전국에 안 가본데 거의 없을 만큼 거의 막 여행을 많이 다녔죠. 예. 그때까지는 이제 가족분들은 다 요독에서 이제 생활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막내 삼촌은 그 북한의理과대학이라고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카이스트죠.理과대학이. 예. 그理과대학의 생화학 분야의 권위자였어요. 이제 막내 삼촌이. 그래가지고理과대학 10점 채우동, 그러니까 만점 채우동생은 국가가 다 채용을 다시 쓰게 돼 있대요. 그런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만점 채우동생은 어디 가든 다 쓰게 돼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 삼촌이 거기에 만점 채우던 거의 천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막내 삼촌이 이제 수용소 나온 다음에 국가과학원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또 다시. 그래서 이제 과학원으로 들어갔고 나도 이제 과학원에 가려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북한의 김책공대라는 대학이 있죠. 네. 예, 그 대학에 누가 여준다 그래가지고 인류대학교죠. 네. 한국으로 말하면 진짜. 여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냐 했더니 돈만 내면 간대요. 80년대 북한 사회를 네. 이렇게 썩고 있었네요. 예, 돈만 내면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면 되냐 했더니 10만 엔. 10만 N? N. 일본 돈인 거죠. 예, 10만 엔만 내면 붙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김책공대 가려고 사실은 공부를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때. 기부 입학제네요. 10만.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삼촌네 친구들 해가 동원해가지고 거기 김책공대 교수들 다 있잖아요 또 여기. 그래서 교수들 다 삶아놓고 또 적당한 점수만 나오게 되면 대학에 붙여준다고.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탈북을 했죠. 아니 그럼 대표님 자재 지도원? 네, 네, 그걸 하면서 평양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어머님은 한 분 안 찾아뵀나요? 어머니 뵀죠 내가 가서 10년 만에. 예, 그 되게 이제 가슴 아픈 스토리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딱 10 알아보시던가요 어머님? 당연히 알아보죠. 알아보고 나도 다 알아보는데 나는 처음 만나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져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막 눈물 흘리면서 부둥켜 우는데 저희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왜 그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때 내가 오해한 게 왜 그 우리 놔두고 이제 혼자 떨어졌냐. 왜 버렸냐?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때. 예. 원망스러움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셨나요 그 당시? 그러니까 뭐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 이게 있는데 몸이 되게 안 좋았었고 그때도.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어머니 만나고 이제 상당히 좀 그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얘도. 그래서 이제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눈물을 크게 흘리시고 막 이렇게 막 통곡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고 이제 이모들이 와서 막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잘 도와줬는데 뭔가 반갑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때. 예, 만나서도 반갑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다니면서 다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해가 풀리고. 오해가 이제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그 어머니하고 되게 친했던 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김책공대 교수였어요 그분이. 교수였는데 이제 나를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고. 아, 그분이 오해를 풀어주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오해를 풀고 용서를 했지 그때는 사실은.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아, 가슴 아픕니다. 생일을 당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가족 그렇게 원하시고 그리워하던 가족을 다 제외를 하고 만났는데 왜 갑자기 탈북을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19살, 20살 정말 이제 그 억눌렸던 그런 이제 그런 압력이 막 터지는 순간. 육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함이 이제 폭발할. 그러니까 억울함보다는 갑자기 이제 눈이 막 띄면서 다른 세계가 막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을 막 사귀면서 막 하다 보니까 그 수용소 안에는 이제 그 저같이 어릴 때 간 친구들도 많았지만 다 커서 온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유학 갔다 온 친구들, 또 이제 중앙당 간본의 뭐 자식들도 많이 왔었고. 그러니까 평양에서 온 애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이제 반정부 같은 반정부 체제의 어떤 그런 불신을 품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친구들이 다 주변에 많았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감정이 안 좋은 터라서 이 친구들과 함께 반정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반정부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그 체제를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했죠. 북한에서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했죠. 관리소 안에서요? 아니 나와서 나와서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서요? 만나서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하진 않지만 그때 그런 거 가능했어요. 저희 때. 이거 약간 저는 못 믿겠어요. 거짓말 같아요, 막.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가서 밀고 하고.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10년간 그 뭐라는 생사를 같이 했어요, 애들끼리. 그 유독 수용소. 네, 수용소 안에서. 응? 네. 그러니까 생사를 같이 한 아이들은 다 신뢰가 있어요. 예, 너네는 보위부에 신고 안 한다는 신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게 되면 김정일이 욕을 다 해요, 그냥 거기서. 김정일이 개새끼라고 욕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런 유승희 같은 애들은 이 친구들은 이제 전 가서 바로 밀고 하죠. 절대 이해 못하죠. 바로 밀고 해요. 이거 입으세요. 그 나라 있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아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들으면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모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금지 불법이죠. 아닌가요? 예. 제가 그래서 보위부에 몇 번 끌려갔었어요. 왜 끌려갔냐면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집에 너무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네. 담당 보위부 지도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애들 묶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네. 그 나는 너무 그게 생각이 아주 웃겨가지고 응? 아니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데 내가 그걸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이게 내 모임새가. 전곡을 찌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건이. 아니 내가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친구들 오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보위부 직원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말래 나보고. 그 친구들이 오게 되면 다 내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집중 감시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보위부 지도원하고 또 사귀게 됐죠. 사귀었다고요? 네.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다는 얘기죠. 가까운 사이로. 와, 네. 또 돈이 많으시고 이제 네, 또 그러니까 자제과 지도원이고 하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밀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친구들은 한 명도 거절 안 했는데 그 주변에 나하고 친하려고 노력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노력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막 와가지고 먼저 나쁜 얘기만 하고 나한테 먼저 김정일이 욕도 막 하고 근데 그게 하나의 전략인 거죠 얘가. 안 넘어가신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갔죠 사실은. 넘어갔어요. 나한테 감히 그런 얘기 하니까 얘가 사상이 참 좋구나. 사상 참 좋아.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굉장히 내가 신뢰를 해가지고 이 녀석하고 내가 할 말 못할 얘기 다 했죠 사실은 다 했는데 네, 알고 보니 밀고 어느 날 나온 갑자기 이제 거군요. 보위부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제 그 여덕분 행정위원회 3층 사무실에 갔더니 거기는 간판도 없고 그냥 방에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코팅에다 쳐 있어가지고 캄캄이 안 하게 촛불을 딱 켜고 나를 이제 부르고 딱 앉힌 다음에
그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는 얘기가 요새 뭐 특별한 얘기 없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책을 막 딱 치는 거예요. 책상 위를 갖다가. 응? 그러면서 너 죽고 싶냐고. 그래서 내가 왜 죽냐고 물어봤더니 너 내가 한 일이 모르냐고 진짜로.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다 그랬더니 그래? 하더니 이 책을 이렇게 딱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펼치면 다 했던 얘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당 초 단위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여기. 내가 한 얘기가. 그 친구가 이제 옆에서 이제 다 이걸 쓴 거. 얘가 진짜 내 하루 일과를 써가지고 보고한 거야. 써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름 끼치겠다 진짜. 이 보이부 지도원이 딱 보더니 그 이 책을 딱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으면서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 나를 이제 한번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건데 봐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보이부 지도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평생을 보이부에서 충성을 다해왔는데 자기 애들 결혼시키는데 결혼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마침 내가 딱 걸린 건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딱 보고 알았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뭐 친한 형 동생 하기 시작했죠. 그걸 계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사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랑은 어떻게 됐나요? 그럼 밀고자. 걔는 내가 반 죽였죠 그냥. 잘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끌어다가. 아무 이유가 왜 없어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걔는 모를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내가 짐작을 했으니까 그거 지금 그 쓴 거 누가 다 얘기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너 모르냐? 그래서 짐작은 간다. 걔 맞다 그러더라고. 걔랑 사귀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요. 나가가지고 이제 반 죽이고. 진짜 내가 분노에 그냥 주먹을 내리셨네요. 그래서 걔는 진짜 완전 아웃되고. 그래서 요즘에 북한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의 이 신뢰가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보이부에 신고당하는 순간 죽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고발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김정일 욕을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목숨을 맡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간의 이 친구 간의 관계는 진짜 목숨을 나누는 관계라고 봐야죠. 응? 그러니까 실제로 제 친구 한 명이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하고 이불속에 앉아가지고 별 얘기 다 하고 막 그냥 별 진짜 장난 다 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법에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아직도 못 나왔는데 내가 걔가 끌려가는 순간부터 나도 끌려가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이부 지도원이 날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걔가 너 하나도 안 불더라고 나고 그러더라고. 괜찮은 친구라고. 그러니까 보이부도 고문을 할 때 끝까지 안 보는 친구를 좋은 놈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렇게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은 보이부는 좋게 평가를 또 해요. 또 내부에서는 또. 제가 알기로는 보이부라는 데가 없던 죄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씌워서 보내는데 만들어내는데 그 모진 고문을 견딘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근데 그 고문 받으면서 나를 지켰다는 거는 내가 그 친구한테 굉장한 내가 죄를 이렇게 신세를 진 거죠. 신뢰를 나누시고 신세를 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아직도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했지만 진짜 뭐 내 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는데 걔가 지금 아마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지금은 아마 살아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까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뭔가 더 그 수용소를 많은 사람들한테 폭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사실은 그 수용소 폭로하고 북한 인권 운동을 하면서 제일 피해를 본 게 내 동생이에요, 사실 내 동생. 북한 내 동생을 굉장히 못살게 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를 하는 거는 내 주변에 너무나 이제 억울하게 죽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어떤 모란을 내가 누가 풀어주겠냐.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네요, 사실.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돌아와서 이제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굉장히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그 루트가 굉장히 특이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못 들어본 루트일 텐데 저희가 한번 2부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